네,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민들레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죠. 언론 바로보기, 언바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김언경입니다. 오늘도 시민언론 민들레 이명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 저희 방송은 항상 초대 손님이 메인이거든요. 오늘 초대 손님은요, 모시려고 정말 몇 번을 졸랐는데 서로 시간이 계속 안 맞았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너무 늦게 정하고 이분은 일정이 최소한 3일 정도 전에 이렇게 요청을 해야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열심히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시간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를 보면 자주 만날 수 있는 아주 인기 있는 필자시죠. 전지윤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네, 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방금 전에 저희가 활동가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자신의 활동 그리고 민들레와의 인연 이런 것들을 좀 들려주세요. 네, 저는 주된 정체성이 이제 사회운동 활동가라고 할 수가 있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민들레하고는 제가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사실 감옥에서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과 이 만원사냥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만원사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조국몰이라든가 윤미향 만원사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뭐 의견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민들레 초창기 그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김호경 선생님이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또 이명재 대표님하고도 이제 뵙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결코 이렇게 바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가 우연히 일정이 없어서 이제 그동안 좀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바쁘다기보다도 늘상 이제 현장에 있는 곳에 늘 전진 활동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고 목소리를 들어줘야 될 그런 현장에는 우리 전지훈 씨가 달려가죠. 네. 그래서 자기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늘 이렇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전지훈 씨가 우리 민들레에 쓰는 글들을 보면서 참 보기 드문 필자다, 매우 희귀한 필자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전지훈 씨의 글은 어디에서 나올까 좀 생각을 해보죠. 이것은 저는 원래 글을 쓸 때, 글의 평가를 할 때,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은 참 글이 좋다, 필력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저는 안 씁니다. 사실 그거는 글에 대해서 글의 성격에 대한 옳지 않은 규정인 것 같아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전해야 될 실체가 있고, 그리고 논이 있고 술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체가 있고 나서 논이 있고 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술할 때 논술이죠. 술논이 아니고. 우리 전지훈 활동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이런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현장에 늘 자기 자신을 투입시켜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어떤 이면들, 사람의 어떤 밑바닥의 진실들, 그것을 전하는데, 그런 깊은 생각을 문제의식을 또 아주 좋은 표현 속에 담아서 깊은 생각이 먼저 있고 나서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낙양의 직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전지훈 씨의 글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글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네.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전혀 맞지 않은 과찬의 말씀이시고 격려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민원연에서 모니터 할 때 우리가 이런 글을 썼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전지훈 그 선생님 글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전에는 시민언론 민들레 이전에는 전지훈 활동가님의 이 미디어 비평 글은 못 봤어요. 그런데 시민언론 민들레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몇 개를 제가 막 같이 공유도 하고, 그 다음부터 막 페이스북으로 계속 좋아요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좋은 글을 좀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알리고 있는데,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미디어 사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요약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살아있는 관점이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좀 더 관심 갖고 깊이 있게 미디어를 쭉 훑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평론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말하는 그때그때 그냥 닥치는 대로 기사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귀한 미디어 비평 가다라고 저는 뭐 활동가라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활동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문제고 미디어 비평만 봤을 때 미디어 비평으로서 굉장히 희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예. 네. 아유, 과찬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기왕이 제가 전지훈 씨 소개를 했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까요? 전지훈 씨가 참 아주 품성이 겸손합니다. 겸허해요. 이제 전지훈 씨 글에서도 그 글을 읽어보는 독자들도 느끼겠지만은 글이 아주 예리하지만 또 한편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나의 주장이 과연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뭔가 유보를 하죠. 되게 이제 그런 것이 우리 많은 글들이 범하고 있는 지나치게 단정적인 거, 확고한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것에 빠지는 함정인데 우리 전지훈 씨 글은 주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늘 그것이 지나친 절대화로 흐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지훈 씨 글이 가지고 있는 많은 미덕 중 하나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전지훈 씨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전지훈 씨는 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낮춰요. 나는 지훈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지훈입니다. 전 지훈. 아유 진짜 못 살아 내가. 또 시작이야 또. 제가 이제 잘라버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제가 사실은 이제 전지훈 그 활동가님을 모시고 하고 싶은 그 기사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뭘 얘기하지? 모시긴 사람은 모셨는데 주제는 특별히 지금 핫한 그 주제를 같이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랬는데 최근에 그 저희 미디어 비평 기사 코너에 뜬 가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최근 기사죠. 그 기사가 이제 10월 18일 기사인데 전지훈 활동가님이 써주신 거예요. 가자 잿더미 위에 울리는 언론 선동의 나팔 소리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가자 지역에서의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언론의 모습은 진짜 우리나라 지금 뭐 왜곡 편파는 정말 어떻게 빗대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아주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우리가 그 가자지구에 있는 언론인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또 막 주변에 공유를 했거든요. 요 기사 위주로 먼저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한국에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그 소스의 대부분이 네. 그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네. 절대로 그 팔레스타인 당사자들의 얘기는 거의 통계적으로도 한 논문에서 실제로 분석을 해봤는데 네. 한국에 실리는 언론 기사의 80% 가까이가 다 그 소스가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그럴 정도로 아주 압도적으로 이제 편향돼 있는 시각이고 네. 저는 이번에도 이 집단 학살이 2년 동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런 집단 학살이 벌어졌는데 이 2년 동안 벌어진 이 10월 7일 맞이해서 연합뉴스에서 실린 걸 보니까 이스라엘 외무장관 인터뷰, 외무장관 하여튼 그 관료, 고위 관료 인터뷰가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의 또 변명을 막 들어 집단 학살 전쟁 유엔에서도 심지어 판정한 집단 학살 전쟁 범죄한 국가에 어떤 변명을 실어주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쓴 글에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하마스가 돌아와서 공포 통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난 2년 동안 6만 7천 명이 죽을 때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환대의 정치를 했던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마스의 공포 통치 앞에 쓴 제목이 트럼프가 가져온 평화. 네. 네. 아이고 정말
근데 저도 이제 그동안 YTN 미디어 비평을 저도 이제 격주로 하고 있는데 그 방송에서 아주 짧지만은 그동안 이스라엘 전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사실 학살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야말로 가자지구 학살에 대해서 보도 비평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챗 GPT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 현지의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물론 거기 있는 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지역의 언론 보도를 직접 보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일부러 검색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봤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2024년 보도였는데 더 뉴 아랍이라는 매체에서 올해 그해 3월 22일에 보도한 기사였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신문인 더 타임스, 더 테라그라프, 더 선, 데일리 메일이라는 이 4개 언론의 가자지구 전쟁 보도를 모니터를 했대요. 그 헤드라인을 그러니까 제목이죠.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했는데요.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의 기사를 617개에 수집해서 분석을 했는데 4개 매체 모두가 제목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 방식이 너무 우리나라의 그 예전의 언론 보도 방식과 너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설명할 때는 엄청나게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대학살, 도살, 야만적, 괴물, 테러리스트 이런 굉장히 가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인간적인 연민 이런 걸 표현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대요. 그런데 하마스의 폭력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피해자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것이 이렇게 많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적다는 거예요. 이게 645건 대 57건이었어요. 같은 기간에 하마스가 당한 피해는 57건만, 팔레스타인의 피해는 57건만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구체적인 참상을 전하는 표현들이 많은데 이런 구체적인 참상을 표현할 때는 대부분 이스라엘이 당한 참상만을 그렇게 표현하고 팔레스타인이 당했을 때는 그 비참함을 표현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의 양태가 있었다라는 모니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한 개별적인 이야기, 생존자에 대한 영웅적 이야기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 표현의 신문을 그대로 사용하자면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전역에서 2만 7천 명 이상의 희생자가 그때 당시에 나왔는데 그들의 희생보다 한 명의 이스라엘 여성의 희생을 더 많이 보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지역에서 언론 비평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이거는 영국의 언론을 모니터한 것이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언론사들도 사실 이런 보도가 비슷하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명재 대표님은 혹시 이 가자지구 학살에 대한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에 네, 대해서 할 어떻게 얘기가 보시나요? 많죠. 네. 우리 전지훈 선생이 활동가께서 우리 민들레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했던 거 정말 적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민들레에서 거의 민들레에서만 겨우 볼 수 있는 맞아요. 거, 혹은 민들레하고 다른 몇 개의 매체에서 볼 수 있는 네. 그 시각인데, 저는 이게 이제 이중의 편향이고 이중의 왜곡이다라고 봐요. 이제 가자지구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가 드러나죠. 근데 여기에는 첫 번째 왜곡은 이게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미국과 서구발의 그런 시각을 따라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이제 첫 번째 편향과 왜곡이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희생자, 우리가 좀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희생자의 목소리는 덮어버리죠. 네. 그런 점에서 일단 1차적인 왜곡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구발로 들어오는 언론을 소스로 한 그를 인용해서 쓰는 보도에 편향성이 있는 것과 함께
한국 언론 자체의 편향과 왜곡이 있어요. 네. 언론 자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두 가지 서로 맞물렸는데 또 이 점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지난번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베네수엘라의 그 어떤 여성 정치인 있죠. 마차도. 마차도 이름조차도 그대로 불러주기가 잘 내키지 않는데, 자, 그 여성은 사실 우리 전전 평론가도 맨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모죠. 이를테면은 국제사회에 낮은 수준의 공모이건 높은 수준의 공모이건 얼마나 계획적인 공모이건 결과적인 공모이건 간에 공모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자 지구의 피해자,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두 번째 죽임이 돼버렸죠. 노벨 평화상 자체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이때 한국 언론이 보도했던 거, 이 문제 많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을 정말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네. 거의 못 봤습니다. 지적을 하더라도 얘기를 하더라도 겨우 한두 줄 붙이는 식으로 다만 이러이러한 것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도. 이게 한국 언론 취하는 국제 사안에 대한 보도의 균형인가? 여기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세계 시민성이라고 할까? 네. 에서의 미달이라고 봐요. 미달. 미흡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한국은 얼마나 글로벌화되어 있습니까? 해외여행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외국과의 교류 얼마나 활발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리더로서 새로운 리더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언론의 보도가 이런 식이어서 과연 이것이 그 같은 나라의 규모와 위상에 맞게 글로벌의 새로운 리더로서의 그 같은 내용을 갖추고 있느냐? 이건 너무나 현저한 괴리다. 네.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서 일본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일본이 한때 세계 2위까지 올라갔던 막강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세계 국제사회 리더로 인정을 못 받았던 것은 네. 일본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그 전쟁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없었죠. 그런 일본에게는 아무리 잘 사는 나라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한국이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언론의 국제 사안에 대한 시야이고 이런 보편 가치에 대한 시민적인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말이죠. 그냥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그래 세계 시민성 그런 게 있는가? 그건 뭐다라고 혹시 정의를 할 수 있는 한국 언론이 얼마나 될까? 왜 세계 시민성이 우리 헌법에서도 나오잖아요. 인류 공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국제사회 이론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헌법과 법규로 정하고 있죠. 이것이 세계 시민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근거이기도 하죠. 네. 그런 점에서 너무나 못 미친다. 못 미치는 건 물론이고 이게 상반된다. 특히 근데 그것을 가자지구 사태에 네. 대한 보도를 통해서는 그것을 극명하게 어떤 거리가 있다. 괴리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간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 가자지구 사안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그동안 많은 국제 사안에 대한 이 같은 보도들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취했던 보도 태도의 연장이기도 하고 또 그것에 또 확대된 형태이기도 한 것이죠. 네. 지극히 정말 너무나 참 부끄럽다. 이게 이제 보도 자체가 워낙 보도량이 적고 그리고 서구적인 그야말로 일방의 시각만을 담은 보도들이 우리나라에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처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이 전쟁과 관련된 전쟁 반대 뭐 이런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약간 끼어 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구체적으로는 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전쟁 반대, 뭐 학살 반대 이런 표현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미디어 비평을 우리가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이렇게 우리 합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전지훈 활동가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이 집단 학살 2년을 규탄하는 전국 집중 집회가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문제가 한국과 결코 떨어진 문제가 아닌 게 한국이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을 또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기 수출을 빨리 중단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해야 될 책임들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가한다거나 또는 외교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게 언론에서 지금의 휴전에 대해서도 소위 휴전에 대해서도 지금 얼마나 이것이 편향적인지가 드러나는 게 그 이스라엘에서 이 하마스가 소위 잡아갔다고 하는 인질 50명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난 한 20년 동안 잡아간 10,000명이 넘는 인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보인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사람들은 인질이라고 그러고 팔레스타인에 잡혀간 사람들은 수감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는 사람들인 네.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언어라든가 이 태도에서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간으로 갖다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인간이지만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뭔가 인간 이하인 사람 존재인 것처럼 보고 저는 이것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것이 이 식민 지배자들에게 공감하고 식민 피해자들에게 공감하지 않는 태도. 네. 이것은 한국에서 일제 식민지에 부역했던 언론에서 이어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역했던 언론사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또 우리 국민은 정말 일제 식민의 그 수탈과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차별 이런 거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아왔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사실 오늘 여순항쟁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너무나 참혹한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팔레스타인의 그 고통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줘야지 될 의무가 있는데 미디어가 이런 것들을 너무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 네, 맞아요. 듭니다. 피해자로서의 어떤 동질성.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요것보다 이제 오늘 진짜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제목으로 뽑았던 주제는요. 대법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아니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것을 보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편을 드는 거예요.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대죠. 이런 보도 행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주된 내용은 이것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 기사 좀 보셨나요? 네. 예, 그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그냥 간단하게 인상평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언론이 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려고 한다. 이대로 가면 뭐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독재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네. 뭐 온갖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니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 사법부가 보인 행태, 이 조희대 대법원,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 이런 사람들이 보인 행태를 보면은 거의 뭐 그리고 이 재판부가 보인 그 동안의 행태 예컨대 뭐 800원 버스 기사는 해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초코파이 하나 훔친 사람은 또 유죄라고 하고 그러면서 지기현 같은 사람은 170만 원의 접대를 받아도 이거는 17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뭐 3으로 나눠서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거 무슨 조폭 같은 그러니까 이런 조폭 같은 태도를 보인 법원의 사법부의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독립성을 보장하자. 그럼 조폭의 독립성을 보장하자. 이거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 일단 지금 인상입니다. 일단.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실 요즘은 모든 시민이 이 이제 개혁에 대해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언론 개혁보다 더 커요. 요즘은 진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법감정과 판결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게다가 이 내란을 옹호하는 재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너무 분노가 커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 껌껌이 요것은 어떻게 뭐 사실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 보도 행태들이 특히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보수 언론들의 보도 행태들이 그 자체가 너무 편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명주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시각 중에들이 많이 논의가 돼야죠. 찬반이 오갈 수 있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논의와 숙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오히려 나와야 네네. 되죠. 또 한편에서는 저는 사실 민주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어떤 개혁의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예컨대 대법관 중원 이전에 전체적인 그 하급심의 법관의 중원 문제가 오히려 더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 이건 매우 경청해야 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시민들 참여, 배심제, 참심제 이런 여러 가지가 전체적인 사법개혁의 청사진 속에서 이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의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지적을 할 만한 문제이죠. 자, 그 같은 담담한 비판, 필요한 비판, 합리적인 비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활발한 사회적인 논의, 그 마당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언론이죠. 네네. 근데 과연 그러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일종의 공포 보도예요. 공포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사법부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누군가에 의해서 특정한 세력이 장악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사법 독재가 된다.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논지 아닌가요? 특정 어떤 정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을 때,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또 그 당에 속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한 당이 다수가 됐을 때, 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건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뒤로 가는 독재 사회의 재림인 것, 도래인 것처럼 그런 보도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렸습니까? 네. 쏟아졌죠. 지금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대중이 사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뭔가 신비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사법부는 이게 뭔가 우리 사회가 비정치의 영역으로 정치라고 하는 불순한 그런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독립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도하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고착이 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언론이 그 같은 과도한 인식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줘야 돼요. 이건 분명히 민주주의의 원리, 삼권 분립의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모자란 것이거든요. 네. 사법부의 개혁은 사법의 개혁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법의 개혁은 재판의 독립인 것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가 마치 사법부의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의 독립인 것처럼, 현실에 있는 조이대 대법원의 독립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치환되는 것은 명백한 잘못된 동일시이죠. 이런 이 왜곡의 보도, 편향의 보도, 무지의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법원 관련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이게 이제 한편에서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지식, 이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어떤 사안을 보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지향이 필요해요. 지향이. 근데 그 지향을 낳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한 이해, 그것이 또한 동시에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얕은 이해에서는 결코 깊은 제대로 된 문제의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사법의 현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찬반의 의지 이전에 이거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지식의 문제, 이해의 문제예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현황에 대한, 현실에 대한 지식의 문제예요. 이것이 한국 언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편에서는
의도적인 왜곡, 또 하나의 구조적인 것은 구조적인 무지. 이것이 서로 간에 상승 작용을 하면서 더욱더 이런 부실한 보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고요. 저는 보도를 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게 개혁을 우리가 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혁 당사자의 주장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저 계속 들거든요. 개혁을 당할 그 당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지금까지의 어떤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이걸 개혁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법부고 뭐 입법부고 행정부고 개혁이 필요하면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는 건데 거기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본인들의 목소리가 너무 과다하게 그것이 이제 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왜냐하면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힘조차도 국회 내에 논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의 목소리, 뭐 전문가들의 목소리 이런 그들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적당이라기보다는 상세히 듣고 그것을 공론장을 펼쳐주는 역할을 언론이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도의 내용의 대부분이 내부의 목소리 있잖아요. 뭐 이건 안 돼, 반대한다, 뭐 그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거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치 이게 정말 우리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작동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론 개혁을 우리가 해야 될 때 언론 당사자들의 막 목소리 그걸 우리가 많이 들을 생각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법 개혁은 대법관의 목소리 그 안에 있는 판사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많이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지 언론이 그러다 보면은 마치 그들이 지금 불쾌하고 침해받고 있고 막 이것은 절대 안 돼 독립 침해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느껴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중요한 문제 지적이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 개혁을 할 때 의사 증원할 때도 겪었던 것과 네. 같은 이런 문제가 왜곡되는 과정을 이제 보는 거예요. 물론 말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것을 진단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할 때 관계자, 관련 당사자 얘기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사법개혁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소속된 그 법관들, 판사들의 성원들의 얘기를 듣는 것은 이건 당연히 필요하죠. 다만요, 이것이 어떤 의견 수렴의 가중치, 경중에 가감을 해야죠. 네. 그리고 이것의 결정권은 특히 누구에게 있는가? 의견을 듣는 것하고 그 사람들의 누군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이 의사 증언할 때 이건 결코 뭐 윤모 씨가 했던 의사 증언의 이런 안이 결코 잘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것과는 별개로 의사 증언이 상당한 증언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또 적잖은 국민들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권력자가 내놓는 개혁안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그 조치에 그 같은 개혁안에 증언의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보냈던 것도 바로 그 같은 엇갈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사법개혁 바로 지금 그것을 사법개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우리 사회에 큰 해난이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걸 단순하자면은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죠. 네. 가해자와 피해자. 근데 그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의견을 우선시해야 될까요? 피해자 의견을 우선시해야 될까요? 단순하자면은 감옥에 수감된 어떤 수용자들의 교정 행정을 개선할 때 자, 수감자들의 목소리 들어야죠. 근데 그거는 수감자들이 그때는 가해자로서가 아니라 어떤 뭔가 제도에 의해서 어떤 행동의 자유를 심신의 자유를 박탈당할 때 일종의 약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자의 처지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수감자 의견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인가, 누가 가해자, 누가 피해자인 거는 상황과 국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죠.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상황과 국면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자 대법관의 중원 일단 이것은 뭐 숫자를 몇 명을 늘리냐 하는 거 사실 우리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꽤 했던 것 같은데 100명까지 늘려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저도 100명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늘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대법관 한 명을 드는데 드는 예산 그걸 얘기하는데 저도 참 기가 막힌 현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대법관 한 명이 쓰는 그 사무실 집무실에 그 사무실이 뭐 초등학교 교실에 3배인가요? 네. 예. 그래서 대법원의 행정처장이 이런 몇 명을 늘리면은 뭐 1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숫자에서 지금 대법관은 저 정도의 정말 특권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저것은 또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이죠. 저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지만은 저런 그 제왕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 저는 그걸 보고 참 기겁을 했죠. 근데 그걸 떠나서요. 대법관들 얼마나 지금 일이 과중합니까? 네. 재판 한 건 다루는데 뭐 우리가 얘기를 했죠. 한 건에 뭐 1분 뭐 몇 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한편에서는 업무의 과중이고 권한의 과중이고 부담 권한이 비례하죠. 그래서 부담은 되지만은 권한을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의사들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정말 의사 증언에 반대하듯이 저는 이것이 그래서 매우 단순한 얘기인데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조차도 언론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이건 연장을 하면은 자 국회의 국회의원 증언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거야말로 우리 많은 국민 대중들이 국회에 대한 많은 그 불만, 부정적인 인식에서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아주 본능적인 이런 거의 뭐 무조건적인 그 거부 반응이 있죠. 하지만 이걸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세계 비슷한 이 정치적인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상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갖는 문제는 결국은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커지는 것에 한 이유예요. 그만큼 숫자가 적을수록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권한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대표성도 강화하고 특권도 약화할 수 있죠. 이런 즉히 상식적인 논리적인 연결이 나오는 것인데 네. 이런 얘기들을 이 언론이 대단한 어떤 이런 이 이해를 하고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법부의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만 있으면은 이건 바로 나오는 결론이거든요. 얼마나 언론들이 많이 지금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왜곡을 하고 봐도 못 본 척 또는 못 보고 있는 것인지 못 본 척이기도 하고 못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의지의 문제이고 지식의 문제이다.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아무튼 저는 이 조선일보 보도의 제목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닮아간다.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을 증언해가지고 뭐 이 말 자체가 이 논거 있잖아요. 이게 고려대 차진아 교수가 항상 우리 보도에서 많이 지적되는 우리 방송에서 그 네. 차진아 교수가 한 말이에요.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 증언한 뒤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했고 그 결과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상실했다. 우리나라도 이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것이다. 요런 말을 했다라고 이제 조선일보가 사실 요 한마디 가지고서는 제목 뽑고 주절주절 설명하는 그런 기사를 이제 21일 날 냈던 거예요. 굉장히 실제로 종이로 보면 더 큰 굉장히 뭐랄까 힘준 그런 보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살을 붙여가지고 다른 교수들의 인터뷰도 좀 하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찾아보잖아요. 차베스 뭐 베네수엘라 막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거는
왜지? 왜 이런 말을 했지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말 중에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할 때 전체가 다 가짜는 아니고 어떤 것은 사실인데 결정적인 게 가짜인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법관 12명 증언했다. 이거 맞아. 그런데 노골적 코드 인사를 했다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상실했다? 이거는 전혀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제가 막 일부러 이것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난 남이 이렇게 됐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건가 막 이러면서 근데 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연결지을 수 없고 이거는 과장이다. 정말 과장된 그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누군가가 한마디를 그냥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은 말을 툭 던지면 물론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살을 붙여서 이 반대 논리들을 막 구성하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선전선동 프레임을 딱 만들어내는 이런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 뭐 새롭지도 않지만 사실은 늘 참 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있죠.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라고 그런 애칭으로 불리는 슬라보의 지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제를 알 텐데 몇 년 전에 이제 경희대에선가 경희대에서 강연을 할 때 그때 그 강연 원고를 봤어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네.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분노의 은행, 분노의 은행.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으로 투자금을 모은다. 지금 한국의 언론들, 특히 어떤 언론, 몇몇의 언론들, 그중에 특히 어떤 언론, 매체는 바로 이거야말로 일종의 무지의 은행을, 혐오의 은행을 지금 세우고 있다. 그래서 대중들로부터 혐오와 무지를 투자금으로 해서 예, 우리 한국 사회를 그 같은 무지와 혐오의 은행으로 키우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 잘못된 투자 권유에 빠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때로는 교묘하고 때로는 단순하지만은 그것이 갖는 1등 신문이라고 하는 힘으로써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그 같은 권력으로서 영향력으로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전준 활동가님, 네. 예, 저는 이야기. 일단 저는 차베스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하지만 그 차베스 이후에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조선일보가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 정부처럼 가고 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실제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통제했던 건 바로 윤석열 정부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검찰 때부터 이미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판사들은 언론을 통해서 압박해서 교체하고 이런 걸 시도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재판부 이 조희대 대법원이 그러니까 재판부가 사법부가 벌인 행태를 보면은 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무죄, 뭐 다 사면, 보석 이런 게 계속 이어졌고 네. 반면에 민주당이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압수수색, 수사, 기소가 끝없이 이어지는 이게 고용적인 사법부를 장악하고 통제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고 이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조희대가 임명한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끌어올린 3인방의 영장 전담 판사 이 중앙지법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들 계속해서 기각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란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야말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이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그 2024년부터 2025년 이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검찰과 사법부가 이재명을 사실상 제거하려고 하는 법을 이용해서 법살하려고 했던 거죠. 법을 이용해서 제거하려고 했던 시도가 거의 성공 직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2025년 3월 달에 2심에서 무죄. 이게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갔으면 완벽히 제거하는 게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갔는데 2심에서 갑자기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급발진을 해가지고 그 조희대가 했던 지난 대선 직전의 사법 구타는 원래대로 이게 가서
제거할 뻔했는데 갑자기 무죄가 되니까 네. 여기서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네. 어떻게든 이것을 원래 계획대로 밀어붙이려고. 그래서 이 파기환송하고 그 다음 날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국민의힘은 김문수를 후보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와 한덕수와 뭐 심지어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띄우고 이것이 완전히 짜여진 각본처럼 이렇게 진행했던.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과 기득권 우파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통제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 목표를 이용하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바로 전형적인 사람. 이 라틴 아메리카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바로 1년 전에 했던 그 행태를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렇게만 얘기하는 또 사법부 얘기하는 삼권 분립의 이런 정신. 자, 사법부에 대한 개입과 아니 견제와 감시, 그것도 이제 사회적인 견제, 사회적인 감시, 민주적인 감시인 거죠. 이것하고 사법부를 통제하는 것, 지배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 지난 몇 년 동안에 상당히 그렇게 의심이 됐던 권력과 행정부 권력과 국가 권력과 사법부 간의 어떤 유착 정도가 아니라 일체화 현상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일들이 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 모든 게 똑같다라고 해버리면은 참 이것은 그럼 이 세상에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보양보해서 특정한 정당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이 어떤 사법부에 대한 상당한 개입과 통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적인 사회적인 개입과 통제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대응적인 차원에서의 견제와 감시인지 권력과의 그야말로 혼연일체의 동일시인지 한몸화된지 그건 구분을 해줘야죠. 네. 그런 분배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정 걱정이 되면은 바로 그렇게 안 되도록 이건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과제이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제도화할 때 어떻게 그렇게만 염려하고 경고하는 것처럼 공포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특정 정당에 의한 통제와 지배가 되지 않도록 그걸 풀어내야죠. 그것이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원래 생각하는 시간이 1시간 방송인데 지금 거의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또 이거를 다음 주에 또 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간단하게라도 이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순 민중 항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 그 통상적인 말은 여순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여순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순 사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여순 사건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77주기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2021년 제정된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사건에 대해서 정의했냐면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는데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다.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조선일보뿐만이 아니고 사실 유튜브에서 보면은 지금 대단한 비판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가관도 아닌데요. 조선일보가 어제 보도를 한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생존자라고 하면서 군인 그때 그 당시에 군인이었던 사람의 인터뷰를 보도를 했어요. 되게 크게 보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전문 기자라고 하면서 역사 전문 기자라고 하면서 여순 사건을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 내용이 지금 보여드리는 저 여순 사건의 마지막 생존 장교 국민의 총 겨눈 건 남로당 세력이었다 이런 제목의 보도인데요. 저 보도를 보면 완전히 저 사람이 한 말이 거짓이라기보다는 저는 저 사람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어떤 그 사건과 이 전체 여순 민중항쟁을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는지는 다르다.
라는 걸 분명히 가지고 보도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 같은 날 저 그 생존 장교라는 그 사람의 인터뷰를 크게 싣고 그 옆에 또 역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자기 맘대로 막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사건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국회에서 봤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된 것인데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건을 다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기사를 올리고 게다가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뭐 이제 유명한 조갑제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쓴 말이라고 이건 누군가가 대신 쓴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식의 인터뷰 내용들까지 쭉 보도가 됐어요. 혹시 이 여순 사건 관련한 조선일보의 보도들 좀 보셨나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집단 학살도 생각이 났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 그 12.3 쿠데타가 또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순 사건 때 여순 항쟁 때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계엄령이 그랬죠. 이때 벌어진 불법 거거든요. 계엄이 계엄령이잖아요. 벌어졌고 근데 그 계엄에 양심적인 군인들이 거기에 저항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12.3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그때 바로 이 여순 항쟁 때처럼 엄청난 학살이 벌어졌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남로당이 총을 겨누었다. 이 여순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보면요. 이 항쟁 초기에 병사들에 의해서 죽은 장교들의 대다수가 남로당원이었습니다. 죽은 장교들이 오히려 남로당원이었고 그리고 이 항쟁을 진압해서 무려 1만 명을 학살한 그 장본인 중에 한 명인 백선엽이라는 그 대표적인 그 장군이지 않습니까? 백선엽이 뭐라 그랬냐면은 남로당은 여기에 이 남로당에 의해서 결코 이 사건은 남로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백선엽 자신이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때 전투기와 군함까지 동원해서 우익 청년단과 군대와 전투기와 군함까지 동원해서 육해공 합동 작전으로 1만 2천여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학살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항쟁 초기에 병사들이 이 제주도에 가서 이 동포를 죽이라는 명령에 거부하면서 그럼 당연히 그건 정당한 거부였어요. 제주도 가서 동포를 죽이라는 거에 그걸 따르는 게 잘못된 거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 장교들이 희생된 건 사실인데 그거는 최대한 많이 잡아도 한 400명 정도라는 게 역사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400명이 죽고 한쪽에서는 1만 2천 명이 죽었는데 여기서 누가 정말 분노하고 누가 학살이라고 누가 동포의 가슴에 총을 겨눈 게 도대체 누굽니까? 저는 이 조선일보의 이런 여순 항쟁에 대한 엄청난 왜곡 그리고 이것이 만연사냥이고 이걸 통해서 지금 오늘날에도 연결돼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가 보면요, 최근에 김현지 그 대통령 정무 비서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김현지는 빨갱이고 경기동부고 종북주사파고 따라서 이재명도 종북주사고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한국에서 빨갱이 국가보안법 만연사냥 이런 거에 등장했던 계기가 바로 여순 항쟁이었고 그때 그 수만 명을 학살하면서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그 프레임을 여전히 울거먹고 있는 게 조선일보고 그것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순 일단 사태라고 해두죠. 이게 사태이고 사건이고 또는 반란이고 또는 항쟁이냐 이런 명명하는 거 이것은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죠. 이제 규명을 하고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가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앞으로 이제 결과로서 주어지겠죠.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바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와 법적인 또 뭔가가 이제 마련되고 했잖아요. 최대한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노력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또 왜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냐? 이건 어떤 뭐 보수냐 진보냐, 또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걸 떠난 것이죠. 그 공동체 국가에 속한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이건 무한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이 아니라도 가장 최대치의 책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국가는
최대한 그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봐야 되고 그걸 적절하게 애도를 해줘야 돼요. 애도를. 그러니까 애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기에서 그 사회가 이 사람 희생자 죽은 사람들은 애도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사회 정하죠.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은 국가가 정해요. 한국 사회가 많이 그랬죠. 한국 사회에서 지금 지워진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순에서 희생이 된 사람들, 망각을 강요당한 가족들에 의해서도 망각을 강요당했죠. 그 이름을 발설하는 것조차도 그 죽음을 발설하는 것조차도 금지당했던 서울을 몇 년간이죠? 80 몇 년간 살았던 거잖아요. 네네. 이것이 이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애도하게 하는 거, 죽음을 애도하게 하는 거, 그 원당한 태도죠. 기본적인 태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월호, 예, 예. 세월호 이태원 사태 때 참사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죄스럽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것조차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애도해야 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를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제대로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이거 일종의 국가의 폭력이죠. 국가의 폭력 여러 수준 나누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은 또 연장선상에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 애도해야 될 사람들을 그 사회에서 이름이 불리지 못하게 하는 거, 지워진 존재로서 계속 덮게 하는 거. 그 수십 년간의 억울한 그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선일보식의 이런 보도는 참 이건 뭐 분노보다도 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서글픔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어떤 그 참 여러 가지 심정이 들어요. 이게 단순한 분노의 감정 이상인데 이것은 오히려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언론이고 한국 사회를 이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뭔가 어떤 자괴감 이런 것이 같이 들죠. 저는 이제 아까 분노보다 좀 더 심한 거 뭐랄까 참담하다 뭐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조선일보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얘기를 할 때 그때 사실은 이 여순항쟁을 당시에도 조선일보는 있었는데 어떻게 보도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건 우리가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주로 뭐 전두환을 찬양했다, 뭐 일장기를 뭐 어떻게 했다, 뭐 일왕의 생일을 찬양했다, 뭐 이런 거였는데 한번 이걸 되돌아가서 다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조선일보 내에서는 그동안 이 여순항쟁을 어떻게 계속 평가해왔던가, 어떻게 보도해왔던가 보나마나 그야말로 반란으로 그냥 일축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여순 이 특별법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 추진단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하에 이게 2022년에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추진단이 있었는데 이게 뭐 이 추진단의 이 멤버가 김계리 변호사 그 윤석열의 그래요? 네 김계리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런 사람이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단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거 사건을 이미 뭐라고 했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었으며 반란을 진압하는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 이렇게 이미 보고서가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유족들이 희생자민 유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누르다가 국회 앞에 가서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항의를 하고 법을 제정을 요구를 해서 겨우 만들어진 이 법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망가뜨렸는가. 제대로 한덕수 총리는 회의 한 번을 열어보지 않았대요. 한덕수 총리가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그러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극우 인사들로 채워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순 사건을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고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글을 썼더니 대통령이 빨갱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도는 한마디로 이재명이
빨갱이야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 보도의 맥락이 흐름이 그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은 이게 쭉쭉 하나하나 멘트들을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이가 없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서 잘못한 이 특별법의 취지를 완전히 그야말로 망가뜨려 버린 그것을 오히려 반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쭉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 77쪽이라고 글 하나 썼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와 이들의 저 어떤 발악이 너무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때 그 이 여순 항쟁 때가 시작으로 해서 이 빨갱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렇죠. 그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개념이 또 생긴 겁니다. 네. 이 조선일보한테는 사활적인 거예요. 조선일보한테는 이게 계속해서 자기들로 봤을 때는 4.3도 그렇게 결혼식을 몰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고 광주도 그렇게 몰았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럴 수 없고 여기서는 더 이상 몰랄 수 없다. 맞아요. 이게 조선일보의 지금 생각이고 마지노선이라 생각하는 게 있겠네요. 이게 지금 이때가 되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게 이때 미 군정이 개입해가지고 그렇죠. 미 군정이 개입해서 이 재정과 그렇죠. 무기를 지원하고 이 학살을 그렇죠. 이 도와줬던 거고 그래요. 이 학살 이후에 이 군대 내에 그나마 광복군 출신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백선혁 같은 맞아요. 간도 특설대 출신으로 완전히 친일 장교 출신으로 군대를 완전히 재편해버립니다. 그리고 네. 국가범법을 바로 그 후에 만들고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승만이 했던 얘기가 이 남녀든 아동이든 가리지 말고 다 색출해내야 된다. 네.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네. 그러니까 이것을 결코 이들은 다시 뒤집을 수 없다. 여기서는 여기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맞아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당 여순의 진압 과정에서 사실 이제 그때 이제 미군정의 어디 그런 그것이 완전히 그 뭐랄까 졸업하지 않은 시점이었죠. 이때 미국 고문단의 역할이 상당히 깊숙하게 관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 당시 한국 현대사 기록에 대한 그 중요한 책이죠. 그 브루스 커밍스의 책에도 흔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고문단 중에 한 명이었던 젊은 사람이에요. 제임스 하우스만이라고 들어봤죠. 하우스만인데 앞에 성이 제임스이기도 같고 존이기도 같고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하우스만이 거기에 대해서 한국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진압해라. 또 그리고 이것이 또 이제 연장돼서 4.3에 대한 것도 같이 이어져요.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미동맹의 어떤 기원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이것이 한미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가. 또 동시에 한국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아까 백선엽 얘기는 했지만은 바로 그런 한국군이 백선엽 같은 사람들이 한국군의 주축이 됐고 지휘부가 됐고 군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였어요. 여순 4.4.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광복군이라든가 소수지만은 뭔가 떳떳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뭔가 위축이 되고 조심했던 친일 일본군에 몸담아 복무했던 부역했던 군인들이 한국군의 주축으로 일어섰던 그런 계기가 됐죠. 네. 그것을 뒤에서 많이 도와줬던 것이 기획을 했던 것이 미군이었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그래서 여순항쟁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미군과 관련되는 것은 여기 현실적으로 좀 적잖은 한계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이거 조사하다 보면은 그런 뭔가 이것이 이런 것에서도 이 한미 동맹의 어두운 측면이 뿌리가 보이는 걸 하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저는 이 여순항쟁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좀 푹 빠져 있어요. 원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몰랐던 것들을 그냥 뭐 태백산맥 이런 걸 통해서만 이렇게 봤던 것들을 되게 자세히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사에 좀 더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모르는 국민들이 사실 여순 사건이고 여순 뭐 반란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 최근에 그 현대사 중에서 되게 많이 감춰져 있는
다산보다 훨씬 또 더 많이 감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쓰고 또 여성항쟁의 총리가 기념식에 또 다녀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신들을 위기로 굉장히 뭔가 그 위기로 느끼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왜곡 조작의 보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고 진짜 발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쳐보면은 여성항쟁 관련돼서 되게 좋은 보도들, 그러니까 좋은 방송들 이 있습니다. 뭐 광주나 여수 쪽에 있는 그 MBC, KBS 이 등에서 그동안 여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한번 보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지훈 그 활동가님 그래도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하나만 더 마지막 멘트 해주세요. 네, 제가 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 좀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이번에 국정감사를 보면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저기 제주도의 판사들이 대낮에 노래방에 가가지고 또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은 뭐 오늘 이 차는 애기 보러 갈까? 그러니까 이제 아유 좋죠 형님 이렇게 답을 다 보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뉴스타파가 최근에 보도한 거에 따르면 이 현직 부장 판사가 대기업 면세점에서 명품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받았다는 것도 드러나. 근데 그 판사가 지금 명태균 재판을 담당하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재판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나 했더니 그 판사가 바로 그 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법부 독립, 사법부 독립을 정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은 12.3 쿠데타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는 겁니다. 왜 서부지법 폭동 때는 왜 침묵했던 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애들이 그때 12.3 쿠데타 때 노상원 수첩에는 판사들까지 체포해서 수거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분노하거나 뭔가 주장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법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자.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맞서서 우리가 정말 이 사법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되고 그리고 여순 항쟁 같은 것도 진실을 빨리 밝혀내야 되고 우리가 다시 기념해야 되고 잊혀진 아까 이명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잊혀진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추모하고 이런 게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홍보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휘슬러 영화제 서울 국제 휘슬러 영화제가 오늘부터 그러니까 24일부터 26일까지 금토일 3일 동안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있습니다. 이게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민들레에 있는 기사가 제일 상세한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이. 우리 민들레가 네. 공동 주최하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영화를 하는지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부터니까 금요일 저녁에 이제 뭐 6시 반 이후에 가셔도 되지만 지금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진 관계로 토요일, 일요일에도 너무나 좋은 영화들을 많이 합니다. 26편의 영화가 상영작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이 내란과 관련된 영화들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정이 됐다기보다도 내란 영화 섹션을 특별하게 마련했죠. 그렇죠. 예, 특별히 그 부분이 있어서 요것도 꼭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영화가 너무 이 설명을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들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저 서울국제 휘슬러 영화제라는 홈페이지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쳐보시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쳐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꼭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이제 중요한 거 내부 고발을 다룬 얘기다. 네. 휘슬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부 고발이잖아요. 휘슬을 부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김연경 소장님도 호루라기 자단.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원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합니다. 있죠. 네. 휘슬러 영화제는 이제 올해 2회째인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열었고 2회째인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출품작이 들어왔고 그래서 1년 사이에 또 적잖게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이 영화제가 갖는 의미 참 많은 거 얘기할 수 있는데 세계 3대 영화제가 뭐죠? 아카데미, 베니스 뭐 이런 거. 칸느, 그리고 이제 휘슬러 영화제가 아직은 들어가지 않죠. 아직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커피에는 뭐가 있죠?
됐어요. 커피는 네슬러, 영화제는 휘슬러. 아, 너무 웃기다. 많이들 보러 오시고요. 영화와 함께 또 아주 이렇게 들으면 좋을 포럼도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우리 전지훈 의원도 참여하시고 저도 거기 참여하는데 포럼에 들어와서 그런 진지한 논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진짜 보고 싶은 영화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는 아예 여기에 요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거기 실제로 가보면 노무현 시민센터 이 인근이 관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좀 가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티켓 판매도 하고 하는데 글쎄 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와서 저를 부르십시오.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또 누군가 또 티켓을 사놓고 네. 나눠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와서 또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 이것은 영화제 후원도 해주실 수 있어요. 후원할 만하다 하면 또 후원도 하시고 네. 이거 아주 어려운 사정 속에서 여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런 영화제가 재정적으로 넉넉할 수는 없죠. 네. 여러 사람들 의지와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영화제이니까 많이 와서 참여해 주시고 보시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누시죠. 네, 저도 호루라기 재단으로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주말에 금, 토, 일 3일 동안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만나면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